일본은 아직도 도장 들고 가서 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손 회장의 머릿속에는 AI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게 비전 펀드입니다. AI 관련 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율주행 로봇 AI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진정한 AI 기업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손 회장이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픈 AI의 챗 GPT 등장이었어요. 일본이 AI의 미니 생태계를 만들겠다. 일본은 아날로그를 고집하기로 유명한데 현재 어느 수준인가요? 뭐 우리나라에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가 팩스, 도장, 종이 요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병원 예약할 때 요즘에 이제 아이들 아파서 병원 가면 보통 어플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약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전화 예약만 가능하고요. 진료 의뢰서 같은 것도 팩스로 이렇게 발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 볼 때도 요즘에 저 은행 가면 창구에 가서도 이렇게 직원이 이거는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어플로 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도장 들고 가서 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제일 차이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여전히 종이 엄청나게 많이 학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SNS랑 어플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다만 일본도 상당히 지금 디지털화가 진행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본 출장 가면 저는 현금 많이 안 쓰거든요. 스마트폰에 어플로된 이제 카드를 이제 집어넣고 NFC 방식이라 하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QR 코드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현금 많이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한국하고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많이 디지털화가 진행이 돼 있고, 어떤 건 아직도 좀 이렇게 남아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날로그를 굳이 디지털화 할 수 있는데도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디지털화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공서 같은 데가 아날로그화가 아직도 디지털화 되지 못한, 아날로그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데가 많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문화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문서, 기록 보존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죠. 형식의 정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고 그걸 서류철 해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 이게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책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팩스, 도장, 종이에 집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 이제 다테와리라고 하는데, 다테와리가 세로로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간에 옆으로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만드는 시스템도 각자 다르고, 이게 서로 통합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화에도 좀 속도가 붙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로 의존성이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로 의존성이 우리 이제 쿼티 자판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자판기가 QWERTY로 시작하는 거는 합리적이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 옛날에 이제 타자기를 발명했을 때 처음 초기 타자기는 금속봉 끝에 이 활자판이 있어서 이렇게 때리면 종이에 글자를 이렇게 딱 때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치다 보면 이 금속봉이 서로 엉키다 보니까 엉키지 않게 배치를 했던 게 QWERTY라는 자판 배열인데, 나중에 이제 금속봉하고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이 커티 자판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고, 또 이걸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해서는 이 균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본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1980년대에 도장, 팩스, 종이가 하나의 레거시 시스템이 균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팩스는 다 있는 거죠. 사실 80년대 팩스를 다 갖추기는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직장, 관공서, 가정 모두가 팩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균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IT 붐이 일어나면서 인터넷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이제 장기 저성장을 겪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가 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컴퓨터로 이메일로 보내려고 하면 컴퓨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팩스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분한 투자가 되지 않아서 옛날 균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럭저럭 기능을 하는
그런 레거시 시스템이 계속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날로그 방식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데, 다만 이런 행정기관, 관공서와 달리 민간 부문은 또 그렇게까지 뒤처져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식당 가면 많은 식당에서 이제 태블릿 방식으로 음식 주문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그거를 2010년대 초반에 한 2011년 그때부터 봤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는 또 도입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을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지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1천억 달러의 과감한 투자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I 분야에서 사실 일본이 두각을 드러낸 화제가 됐던 적은 사실 없었죠.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손 마사요시 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일본이 이 산업에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맡고 오픈 AI가 기술을 맡고 해서 향후 4년 동안 총 5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 전역에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뭐 여기에 오라클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파트너도 이제 합류를 하죠. 이 손정희 회장이 AI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6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ARM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부터 소프트뱅크의 다음 먹거리는 AI에 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이 암을 인수하면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다음 내가 인수하고 싶은 회사는 엔비디아다. 나한테 엔비디아를 팔아라.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소프트뱅크 생각은 손 마사요시 회장의 생각은 암과 엔비디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시너지 효과가 커서 투자에 굉장한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수 이야기가 이렇게 진전은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4년 정도 흐른 다음에 2020년에 다시 한번 이 암과 엔비디아의 인수합병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때는 반대로 손 회장이 젠슨 황에게 암을 매각하겠다, 반대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진척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규제 당국이 반대를 했고, 또 암의 고객사들이 엔비디아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인데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 엔비디아가 암마저 인수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도 의존도가 높은데 더 그렇게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인수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손 회장의 머릿속에는 AI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비전 펀드입니다. 2017년에 출범한 비전 펀드 1이 1,000억 달러 규모였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출범한 비전 펀드 2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전 펀드들이 그 AI 관련 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AI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전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진정한 AI 기업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비전 펀드 투자로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업이 도어대쉬라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외식 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음식 배달 서비스 어플이거든요. 본질은. 그다음에 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위워크죠. 위워크도 물리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손 마사요시의 머릿속에 AI는 어떻게 하면 AI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상이었고, 그마저도 진정한 AI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석도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이 손 회장이 급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챗GPT 등장이었어요. 이게 물론 일본뿐만이 아니라 손 마사요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계기이지만, 이 손정희 회장, 그러니까 손 마사요시는 챗GPT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가서 샘 알트먼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현은 안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투자는 되지 않았지만 이걸 계기로 손 마사요시하고 샘 알트먼이 굉장히 막역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 마사요시 회장은 이때부터 AI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죠.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제 내가 직접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로 바뀝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니까 자회사인 암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사실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비싼 값에 내가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암을 축으로 해서 AI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가 됐습니다. 결국 지금 손 마사요시 회장의 이 AI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프트뱅크가 수직 계열화, AI의 수직 계열화를 모두 달성하겠다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AI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성형 AI,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 AI 로봇까지 소프트뱅크가 모든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RM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2024년 7월에 영국의 반도체 전문 기업 그래프코어를 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2025년 3월에 미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암페어를 또 65억 달러에 지금 인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암과 암페어가 AI 반도체 칩 공동 개발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개발인데요. 이 AI 개발은 크게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AI하고 글로벌 협력을 하겠다. 두 번째는 일본 내 기업용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를 개발하겠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오픈 AI하고 이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협력하겠다는 거는 소프트뱅크가 향후 이제 400억 달러까지 오픈 AI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고요. 두 번째, 이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각 기업에게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소프트뱅크와 오픈AI가 SB 오픈AI 재팬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일본 내 모든 기업들에게 AI 솔루션을 독점 공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자체가 이제 첫 소비자가 돼서 첫 고객이 돼서 연간 30억 달러를 내고 소프트뱅크 전 그룹에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 번째가 소프트뱅크가 일본어 특화된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자회사인 SB 인스티튜션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LLM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데이터 센터도 소프트뱅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홋카이도의 토마코마이시라는 데 일본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증축을 하기로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소프트뱅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로봇까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영역을 넘어서 물리적 세계로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AI 로봇 산업단지에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이걸 이제 다크 팩토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하는 완전 자동화된 24시간 365일 일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다크 팩토리라는 게 인간이 일하지 않고 AI 로봇이 일하기 때문에 뭐 불을 킬 필요가 없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공장인데, 결국 이제 손 마사요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뱅크가 AI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반도체 개발, AI 데이터 센터 구축, 생성형 AI 개발, AI 로봇까지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관여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는 게 이 소프트뱅크 그룹 손 마사요시 회장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매각 압박이 소프트뱅크 AI 기술 개발과 연관이 있나요? 복기를 좀 해보면 2023년 11월에 50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이 있었다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 2021년 정도부터 라인야후로부터 정보 유출 그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4년 3월하고 4월 두 차례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했었죠. 우리의 관심은 총무성이 이제 2024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라인야후에게 이제 행정지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지분 정리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라인야후에게 맡겨두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어떤 기술적 관계를 완전히 이제 정리하는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손 마사요시 회장의 생각의 전환이
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요. 예전에는 누가 AI를 개발하는지, 즉 뭐 AI 소버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뭐 미국의 업체가 개발하든 네이버가 개발하든,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AI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죠. 일단 개발이 되면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나 생산성 저하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 관심이 있었지, 누가 AI를 개발하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1월에 오픈 AI의 챗GPT가 등장하면서 누가 AI를 개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마사요시 회장도 2013년부터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3월 달에 일본어에 특화된 LLM 자체 개발을 준비를 하고요. 8월에 SB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여기에 이 소프트뱅크하고 라인야후의 엔지니어를 모두 끌어모아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 행정지도라는 게 2024년 3월, 4월에 있었잖아요. 즉 1년 전부터 소프트뱅크는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기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총무성에 의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음모론으로 좀 빠지면, 소프트뱅크가 총무성의 이야기를 해서 네이버를 뭐 위협했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쓸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 소프트뱅크에 있어서 2024년은 이미 그 전에부터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야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일본어 학습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인야후의 운영, 소유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네이버에 의존적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성이 커진 그런 기업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AI 도입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일본에서 이 AI 도입이 좀 느린 이유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PMG하고 퀸즐랜드 대학이 2023년에 전 세계 17개국 17,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AI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AI를 신뢰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한 77%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AI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AI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75% 사람들이 이해도가 낮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해도가 낮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5%였는데 이게 조사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잘 모르지만 딱히 배우고 싶지도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I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 77%의 사람들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I가 직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가 앞으로 대체될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21% 정도 됩니다. 이게 조사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자리는 AI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본에서 왜 이런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즉 실생활에서 AI를 실제로 써본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AI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소개하고 싶은 게,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 사이버 보안, 일자리 손실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독특한 걸 꼽았어요. 시스템 장애. 80% 넘는 사람들이 시스템 장애가 가장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는 일본의 특수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SI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SI 문제가 뭐냐면, 일단 SI라는 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하면 시스템 통합인데, 이 SI 산업 업계는 IT 솔루션을 만들고 판매하고 운영하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SI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SI 문제라는 게 일본에서 이 일본 사회가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 SI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기업들은 보통 이 IT 솔루션 같은 거를 대부분 다 외주를 줍니다. 인하우스 개발 방식이 거의 없어요. 다 외주를 주는데 이 외주가 굉장히 중층적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3차, 4차, 5차에서 굉장히 하층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하는 업체는 뭐 4차, 5차 하층 업체들이 하고 뭐 프리랜서나 굉장히 자본이 빈약한 그런 이제 중소업체들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청을 다 주고 하니까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청 문화가 하청 구조가 자리를 잡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고칠 수 있는 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사내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SI 업체에 전화한 다음에 언제까지 복구가 됩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시스템 장애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는 3시간, 4시간 걸리기도 하고 하루 동안 복구가 안 되기도 하고 하루만 안 돼도 송금도 안 되고 입금도 안 되고 ATM이 먹통이 되면 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다 보니까 AI가 도입되면 시스템 장애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SI 구조의 문제점은 사실 일본식 고용이 가지고 있는 한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본은 포텐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전공 불문, 자격증 유무도 묻지 않고 어학 성적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포텐셜만 보고 사원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이제 대졸 공채로 뽑습니다. 중간에 뭐 경력 사원을 뽑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졸 공채 사원을 뽑아서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내 교육을 통해서 그 회사에 아주 적합한 인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사내 교육을 통해서 IT 전문가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결국 고민 끝에 선택한 게 바로 이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근데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회사의 어떤 그런 고용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IT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우리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고 바깥에서 아무리 뭐 핀테크니 뭐 AI 혁명이니 얘기가 있어도 그때 가서 SI 업체에 돈 더 주고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말 사내에서 IT 관련해서는 전부 다 문외한들만 남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특히 이제 기업들이 이 디지털화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바로 이 SI 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손 마사요시 회장의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각 기업에 AI 에이전트를 다 보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SI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에이전트가 바로 이 SI 업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각 기업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손 마사요시 회장의 구상대로 될 것이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과연 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만든 에이전트를 거부감 없이 도입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소프트뱅크가 30억 달러 매년 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라이트 버전을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과연 일본의 중소기업이나 중소업체들이 AI 도입하는데 그 정도 돈을 써가면서 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어서 일본 기업들의 AI 퀀텀 점프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는 AI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까 손 마사요시 회장이 2023년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의 등장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AI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 반도체 AI 전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일본이 AI의 미니 생태계를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미니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 개발부터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개발, AI 로봇 이 모든 걸 일본 국내에 만들겠다는 건데 다만 이게 미국과 싸우고 중국과 대결해서 뭐 이기고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 일본 국내에서 AI 관련된 모든 것들이 조달 가능하고 AI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니 생태계입니다. 결국 이 미니 생태계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안보 측면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돈이 들더라도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해서 AI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은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서 일본 정부 특히 경산성은 제니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니악이 뭐냐면 제너레티브 AI 액셀러레이터 챌린지거든요.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서 이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84억 엔을 직접 대납해 준 거예요.
직접 돈을 내주고 이 솔루션을 대여해가지고 7개 일본 국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이 안에는 AI 개발 스타트업인 아베자라든지 일본에서 유명한 사카나 AI 같은 업체들이 포함이 됐고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든요. 엔비디아의 GPU가 물량도 부족하지만 얼마나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조달 작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2023년에 있었는데요. 2023년 7월 달에 경제산업성에서 직접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소를 했죠. 2024년에 출시되는 최신 GPU를 일본에 우선 공급해달라. 근데 이제 이걸로 부족하니까 4개월 뒤에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11월에 갔는데 이때는 작전을 세워서 오전에는 정부 측에서 가고요. 오후에는 기업 측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소프트뱅크와 사쿠라 인터넷 사장이 방문을 해서 읍소를 했고 결국 이렇게 이제 반복된 정부 기업 방문으로 엔비디아 측에서도 아마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0일 뒤에 젠슨 황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당시 이제 키시다 총리를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에 최대한 GPU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본 국내에서는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대단한 건 그 다음 발표인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일본에 GPU를 팔아만 준다면 돈은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KDDI, 사쿠라 인터넷 3개 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GPU 구매 금액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 기업들이 GPU 구입에 한 4,530억 엔 정도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정부가 1,641억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보조금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민간 기업들 GPU 구매에 지원을 하는 거는 이 GPU 자체를 지금 전략 물자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PU 확보하는 데는 경제안보상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친 김에 먼 미래가 되겠지만 언제까지 엔비디아한테 계속 기댈 수는 없지 않느냐. AI 반도체도 직접 만들어 보자. 이래서 지금 일본에서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AI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요. 2027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200억 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생성형 AI 개발,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이렇게 3개 분야에 걸쳐서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일본 국내에 일본 기업들로만 구성된 미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계획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가 중심이 돼서 일본 기업들 올 재팬으로 미니 생태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AI 반도체 개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AI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올해 첫 시범 사업인데요. 인도에서 대학원생 230명에게 1인당 300만 엔씩 주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늘려서 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결국 이제 일본 국내 AI 인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인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가급적 처음에 학교에서 1년을 보내고 각 일본 AI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본에 정착하고 평생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인재 흡수 계획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